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천사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칭송은 우리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향하고 있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프간 국민을 391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정을 좀 알고는 있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있던 여러 나라의 국민들, 그 국민들은 그러면은 이번에 일제히 나왔는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국민, 그리고 자기 교포들, 이런 사람들을 8월 말에 대피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미 4월부터 이러한 그 안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4월부터 이미 공개된 사실이었고 최종 시한이 6월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6월 20일이 시한이었습니다. 그러면 8월 말이면 2달이 더 지난 그런 때이죠.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4월부터 더 이상 이곳에서 미군이 그리고 나토가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국민, 교포를 다 소개한 겁니다. 거기서 밖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이번에 데려온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아프간 국민입니다. 일본이 했듯이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탈출을 그냥 해도 되는가? 여기에 국제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권력관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다고 했죠. 그러면 카불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력은 탈레반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국민을 밖으로 다른 나라가 실어 나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미국이나 나토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 일본, 여기서 실어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국외로 나가기로 된 사람들, 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이라든지 교포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나라가 하는 그런 미군이면 미군을 돕는다든지, 그래서 탈레반 정권 하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일 때 그 당사자를 본인이 원하면 다른 나라로 수송을 해 주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아프간 국민 수송, 이것은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대피하지 않고 남아있던 아프간 국민을 한국으로 실어왔다. 남다른 케이스다. 몇 가지 요소만 짚어본다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 체류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자도 아닙니다. 단지 아프간 국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난민도 아니었습니다. 특별 기여자라는 해괴한 그런 법적 신분을 부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 기여를 했다. 미국식으로 협력자다. 이렇게 본다면 협력자 본인만 데려왔는가? 그것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자 본인에다가 그 가족들까지 다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협조자 본인만 수송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협조자이면서도 아프간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 겁니다. 검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족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가까운 인접지역까지 수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본토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고 대한민국에 영주권을 준다. 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휘저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초청할 수 있는, 와서 체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지를 칠 것인가?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찬사를 국민의 돈과 국민의 땅과 국민의 권한을 마음대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찬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여론을 움직이려고 한다 하는 것은 극히 부도덕하고 불법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데려온 특별 기여자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상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데리고 온 특별 기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환대에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즐겁게 살고 싶다. 여러분은 아프간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대대손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떠나야 할 때보다 조금 일찍 떠나면 그러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눌러 앉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여기에 와줘서 영광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령 어떤 계곡에서 여행객이 캠핑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텐트며 가지고 온 물건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을 보고 인근에 살고 있던 마음씨 좋은 주민이 빈 방을 내주면서 잠시 머물다가 그렇게 떠나라 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가진 게 없을 테니까 식사 대접도 했죠. 요즘 세상에 돈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식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의 집에서 그냥 눌러앉아 살겠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겠죠. 인간의 심성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국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온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도 이게 다 그러면은 가족 단위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들 한국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 마치 여기 있어주는 게 한국이 베스트다. 이런 식의 어떤 추천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아프간 국민인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대피를 시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계속 먹여 살려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있게 해달라.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이 사람은 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 병원에 취직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한다. 이 사람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닙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국적까지 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유는 한국이 아프간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이름이 특별 기여자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러한 물론 아프간 사람들이 주가 되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아프간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하고 많은 것이 다른 결국은 이슬람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인종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생활 방식,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우리가 그냥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일상생활 자체가 이슬람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도움을 주면 자기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자기들이 거절하지 않고 그 도움을 받아줬다. 우리를 돕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돕고 싶은 너희들의 그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해서 낸 기사에서 몇몇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 2년 전에 와서 유학 중이라는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슬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이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이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이 난민이 중요한 인권의 문제고, 그리고 한국은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의무라는 것이죠. 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적극적인 나라다. 한국은 이런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 있으면 항상 앞서서 이런 부담을 지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나라다, 이런 것입니다. 아프간에 평화유지군을 보냈듯이 난민도 그렇게 도우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아프간 난민을 데려와서 여기에 살게 하는 것이 한국의 의무다. 한국은 그런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또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름에 군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전투하러 아프간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직업교육을 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해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고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일도 맡아서 했고, 그 일을 하는 인원들을 지키는 바로 아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일부인 그런 탈레반이 폭탄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아프간을 도우러 갔는데 아프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다. 거기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난민도 데려와야 한다. 똑같은 심리가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자라는 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간을 도우러 군인이 가고 민간인이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나 경찰이 폭탄 테러에 대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아프간 사람인 탈레반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싸우다 보면 죽였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 빚이 있다. 우리 형제가 너희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 시설에 가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거기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 공로자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그래서 이 이슬람 여성이 독특하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혹시 보편적인 경향이 아닌가 싶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8월 31일자 미국의 소리 뉴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프가니스탄계 젊은이들이 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하고 호소를 했다. 이 아프간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시위를 하면서 미군 철수 시한을 늦추고 더 많은 난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사를 앞부분만 보고는 설마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내용이 전개됐습니다. 참으로 20세기스럽다. 미국이 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계 젊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 멀리 안전한 미국 땅에 와서 시위나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디 땅을 사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머물 곳을 마련하든지 해서 스스로 구조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구해와라. 다 내놔라. 이런 식이다. 이걸 보면 좀 긴장이 됩니다. 한국에 지금 이미 와서 있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 취업해 있던 사람들,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영주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15,000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실어온 가족이 몇백 명이나 되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한국에서 이런 식의 시위를 한다면은 그때는 즉시 모조리 추방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가족제, 통째로 여기로 데려왔는데,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슬림을 일반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봐라. 조금도 색다르게 여기는 기색도 보이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 서로 자기에게 맞는, 자기 고향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무슬림의 형제애를 발휘해서 무슬림 국가가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슬림 국가, 거기에서 무슬림 국가가 아닌 곳으로 나가 있는 이 무슬림 형제들을 다시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아프간 사람들 이번에 미군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온 세상을 비난하고 있죠. 미국이 떠나서 테러가 발생했다. 자기들을 구하러 오지 않아서 어떻다. 세상에 남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하여간 안 맞다. 너무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던 이 이슬람 사람들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8월 말에 중앙일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7년째 한국에서 아랍어 강사로 활동하는 그런 이슬람 교도, 편의상 A씨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그 사람의 경험이랍니다. 몇 년 전 거리에서 마주친 중년 남성이 그를 향해서 아유 이슬람 사람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슬람인지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냥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냥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이 말 한마디로 한국인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몇 년 전 거리에서 마주친 중년 남성이라는 이 말은 신빙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막연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등장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년 남성이 이 다른 사람, 이슬람교도, 본인은 이슬람교도라고 하지만 아무튼 다르게 생긴 사람에게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길거리에서 쓱 보고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기에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인이 나쁘다. 이 시점에 언론사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한국인에게 참아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편드는 이런 것을 고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은 그런 거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언론사들이 무슨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나라 국민에게 먼저 등을 돌리는 그런 태도, 즉시 고쳐야 할 겁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갑자기 몇 년 전 거리에서 지나간 중년 남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싫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데. 그 중년 남성이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싫어하든 그것은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이슬람교도 A씨는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이민족을 한국에 적응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싫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그냥 척 보고 당신이 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은 겁니다. 꼭 무슨 특정 종교 길거리에서 보고 특정 종교, 특정 종족 이래서 싫어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할 자유가 있다.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해서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요즘 자주 나오는 참 겁이 없군, 싸가지가 없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고 한국인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성이 있는 것이죠. 남의 땅에 와서 그 땅의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싫어하든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든 그렇게 되면 원인이 나에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대뜸 이 인간은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아랍어 강사로 7년씩이나 있었다. 원어민 강사 채용할 때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채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인권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위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가 달나라에서 떨어진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인권위도 이제는 이런 문제에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외국인,
이민족,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그 세상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어떤 특정 그룹들, 그들을 편들면서 다수를 5,100만 국민을 나쁜 인간 취급하는 버릇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은 2년 전에 한국에 유학을 왔다고 하는 무슬림 여자 B씨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에서 밝혔는데,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더욱 좀 딱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고칠 것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학벌 사회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여기 와서 유학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게 고평가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박사과정을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초등학생만큼도 한국인의 감각을 익히지 못했고 한국인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가치한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걸 무슨 중앙일보는 박사과정이어서 대단한 인재처럼 한국에서 그를 전문가로 어디에 채용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스토리가 막연하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의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의 친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덮어 쓰는 천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히잡이라고 부르는데, 히잡을 쓴 무슬림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종교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치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또 이거를 보면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담을 맡는 사람들은 대뜸 병원을 비난하죠. 병원이 잘못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것은 히잡을 쓴 무슬림 신자가 병원에 갔더니 종교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치료를 거부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히잡을 썼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했다. 또 하나는 무슬림이어서 진료를 거부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원이 무슬림은 치료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 전후 사정을 잘못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히잡을 써서 혹시 신분증에 있는 인물과 본인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인가? 덮어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눈만 내놓고 있다든지 하면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병원에 간다면 본인 확인은 될 정도로 협조를 해야 할 겁니다. 굳이 히잡 이야기를 하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슬림이어서 안 된다. 무슬림이면은 엑스레이 촬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이 돈을 내고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은 그 돈이, 무슬림의 돈은 한국에서 쓸 수 없는, 여기 와서 한국 돈을 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뭘까? 혹시 의료보험증이 없었나? 그래서 그냥 갔나? 이제 개인의 사정.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돈을 많이 내고 진료를 받으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병원에 왔다 가도 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게 확인 안 됐던 것이 아닌가. 만일 이 사례가 진실하다면, 아니면 만들어낸 허구이거나. 대한민국에서는 환자가 종교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진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그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이 같은 여성이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박사과정도 참 이제는 아무나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내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데이트 신청을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밝혔더니 그냥 말없이 채팅 대화방을 나갔다. 그런 일을 당했다. 보니까 서로 만난 것은 아니고 채팅 대화방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연락하자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화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런데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말고도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 많고, 특히 우리 한국에는 무슬림이 적습니다. 숫자상 그렇죠. 게다가 그 남자는 무슬림이 아니었을 수 있죠. 채팅 대화방에서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나갔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당한다. 한국인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꼭 무슬림만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기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데이트하는 상대로서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고 무슬림 아닌 사람이 절대다수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의 취재는 기획 취재로 보였습니다. 기자 몇 사람이 했던 건데, 한국인은 무슬림하고 채팅을 하면 채팅방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히잡을 쓴 것을 특이하다, 이상하다 하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까? 이슬람 신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언짢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좋아해야 하는 겁니까? 이 중앙일보가 취재를 할 때 자기들이 한국 기자다. 내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프간 사람이라든지 이슬람 계통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아주 낯선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진행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한국인들은 만민평등 사상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얼핏 들으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여러분 머릿속에서 편견을 떼어내세요. 잘라내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 편견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마치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나를 저 사람이 서먹서먹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편견이라고 지금 소개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왜 안 좋아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편견이라고 한다면 언론사도 세상의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제각각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갑자기 거절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차별당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혹시 내가 병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불편해하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세상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벌써 한 5년이 돼가는 이 기간 동안 착해져라, 착해져라 하는 그 주문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실은 착하지 않은 자들이 착한 척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착해져라. 욕심 부리는 것은 나쁜 것이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네가 남보다 유능하다면 남하고 같이 겨루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남과 나누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몇 년 동안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죠. 착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에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바뀝시다.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못마땅해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베푸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베풀고 싶을 때, 그리고 그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고 또 상대방이 감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베푸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것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글로 쓰고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을 보면서 증오하고 증오한다 하는 표현을 할 자유까지도 있습니다. 다만 증오의 표현을 밖에 내놓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하고 머지않아 그것까지 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후회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하고 나면 좀 후회할 때가 있단다. 그러니 증오할 수 있다. 사람은 증오감도 느끼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100% 밖에다 그냥 내놓게 되면 10중 8구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불만족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밖에 내놓는 것은 알아서 조절을 해라 하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뿐이지, 그리고 증오감을 마구 표출할 때 주위 사람들이 좀 덜 좋아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싫어할 자유, 찬사만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싫으면 싫다, 미우면 밉다. 그 이야기가 설령 당사자에게 전해지더라도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증오해도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명망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타격이 너무나 크게 간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인에게는 공인의 자유는 좀 축소가 됩니다. 지상파 방송에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저 우산이 싫어요 하면 그 우산이 안 팔리고 우산 만드는 회사가 망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들은 거의 무한대의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것을 사람 머릿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가 어디 가는지 꼬리표를 달고 거기에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이 장소에 온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으면 나는 이유도 없이 내 잘못도 없이 끌려가서 테스트를 받고 격리도 당하고 그렇게 하겠다. 사실은 하겠다고 안 하는데 하도록 시키고 있죠. 이제 이런 생활을 몇 년씩 하다 보면 죄수의 심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남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구소련이 지배하던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화기가 없죠. 그리고 남을 쳐다볼 때 정면으로 안 보고 슬슬 피하면서 쳐다본다든지 이의 제기를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거의 유전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가 센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를 좀 살려드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유가 얼마나 넓은 영역까지 보장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강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착해질 필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만일 앞에 있는 사람이 싫으면 나는 당신이 싫다 하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